미국의 남북전쟁 초기만 해도 북군은 남군에 비해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주요 자원 보유량과 경제력 모두 남군에 비해 앞서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병력의 숫자, 보유한 무기 모두 북군이 남군보다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이러한 우위들이 무색하게 북군은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남군에 비해 부족한 전투 경험과 지휘관들의 오판이 북군을 거듭된 패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거듭된 패배 이후 북군의 수뇌부들은 패배의 원인과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록 거듭된 패배를 겪었다곤 하나 북군은 여전히 자원과 경제력에 있어 우위에 있었으며 이 점을 살려 전쟁을 총력전 양상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또한 군과 군이 정면 충돌하는 전투보다 기동력을 살려 보급선을 치고 빠지는 등 전투가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남군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4년간에 걸친 전쟁은 결국 패배를 통해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을 살려낸 북군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4월 18일 총선을 마친 새로운 미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총선 이후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난 창당 과정들과 총선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그 자체로 인정하되 외부건 내부건 특정 대상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점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없으며 단점과 실수를 덮어버리면 부각시켜야 할 장점조차 덮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원 모두의 현명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이제 시작된 비대위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플래카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아주 들쑥날쑥했어요. 네. 주 초에는 무슨 한여름 날씨처럼 막 30도 근처까지 가는 그런 기온까지 올랐다가 뭐 비 오락가락하고 하더니면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주 초에는 한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9도까지 갔었거든요. 낮 최고 기온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만 해도 지금 낮 최고 기온이 18도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같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기온 차이가 나버리는데. 작년에 제가 굉장히 그 날씨 때문에 재밌게 보았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기상 전문 네.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를 사계절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건기하고 우기? 아니 한 5계절 정도? 5계절 정도? 그러니까 봄과 가을 사이에 네.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다음에 네. 여름에서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랑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인가? 네.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장마 비슷한 그런 우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계절로, 왜냐하면 대략 기간이 이제 우리 장마 기간 한 달 정도 이렇게 잡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계절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그 여름이 이제 사상 그 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작년 여름도 그랬거든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찾아보니까 태국인가 거기가 4월 달이 제일 덥대요 거기는. 근데 4월 그 이제 기록 갱신한 게 42도였나 최고 기온이. 네네. 그랬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걸 넘어설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두바이에 이렇게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저는 두바이에도 그런 태풍 같은 게 닥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1년 강수량이 12시간 만에 1년 강수량이 쏟아졌대요 한 번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동네가 딱히 그 홍수 대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사막에 있는 도시인데 물론 뭐 해변가 끼고 뭐 비도 오는 도시라고 하지만은 수해 같은 걸 아예 이제 대비를 도시가 할 필요가 없는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좀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막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잘 실감 못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들이 지금 물에 많이 잠겼다고 해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심각하다 그러고 뉴욕도 한 25% 정도라고 그러던가. 오, 25%. 네, 그게 이제 제방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실제로 잠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해수면보다 지면이 더 아래로 내려간 지역들이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심각하다. 이거 지금 뭐 유엔 그 권고 사항에 따르면은 골든 타임이 2년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좀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 좀 정치 상황이 안정이 돼야지. 다들 좀 똑똑한 지도자들이 각국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그나마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논의해 볼 만 할 텐데 지금 국제 정세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또 전쟁이 난해만해 하고 있고 뭐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몇 년째 지금 재질 끌고 있고 뭐 동북아시아 정세도 그렇게 지금 뭐 안정적이지 못하고 중국이 계속 들응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뭐 여러모로 외국의 외세의 영향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참 지도층들이 진짜 이 모양이니까 진짜로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실 안팎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닥쳐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네. 군사력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이슈를 자꾸 생산해내는 이유가 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함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원래 뭐 예전에도 한번 총리를 했었지만 네. 그때도 그 중동 정세가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네.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또 당선이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참 이게 뭐 그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이게 정세가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각국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그 민주주의의 시절도 가고 또 다시 좀 전체주의나 아니면 이제 뭐 평화 한 몇십 년간 좀 평화로웠잖아. 비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시절도 넘어가고 다시 또 험한 시절이 다가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게 뭐 경제 사이클하고도 굉장히 이제 네. 유사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네. 2차 세계대전도 사실 그 경제 대공황 네. 이걸로 인해서 거의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지금도 이제 한동안의 경기 호황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네. 약간 꺾여 내려가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다들 배부르면 땀만 먹는 인간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 배고플 때 생각 못하고. 그래서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안팎으로 진짜로 뭐 심지어 기후까지도 지금 굉장히 네. 이제 뭐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뭐 남북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인트로에서 남북 전쟁 때 저는 남북 전쟁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남북 전쟁 때 그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 이게 이제 전쟁 중반기부터 북군이 흑인 병사들을 징집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초반에 네네. 이렇게 밀리고 나가지고 근데 이제 흑인 병사들은 당연히 잘 싸울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해방 전쟁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투에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전투 경험은 훨씬 이제 적은 사람들이고 상대적으로 군기는 좀 덜 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흑인 병사들 징집하고 하면서 북군이 그 되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한 게 커피예요, 커피. 이게 이제 뭐 끓였을 때 네. 1인당 하루 지급량이 1인당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커피가.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라는 소리야. 그러게요. 그러네. 커피 먹고 잠자지 말고 밤새도록 버텨서 하라는 소리야. 근데 이제 이게 그 굉장히 효율이 그렇게 커피를 지급을 했더니 진짜로 이 사람들이 쌩쌩하게 눈 번쩍 뜨고 밤에 잘 싸우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커피 보급한 게 남군까지 이제 퍼져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다들 커피를 널리 먹게 되면서
이게 그 커피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융성하게 됐다. 남북전쟁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많은 그 문물들이 새로 이제 뭐 새로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 거 따져 보면은 커피도 이제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일상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뭐 스팸 같은 거. 네네. 스팸 제일 잘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지역으로 치면 우리나라랑 그 어디야 저기 하와이. 하와이. 그 동네도 스팸 되게 이제 좀 스팸을 좋아하잖아요. 걔네 그 뭐 스팸 초밥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팸 초밥 같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종주국인 미국 사람들은 스팸 보면 막그 이게 캔만 따고도 막 고역질 난다고 그러는데 그 너무 오버하는데? 아니 그 사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젤라틴 덩어리 이렇게 입고 하면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 안 들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좋은 고기를 많이 먹는 동네다 보니까. 걔는 이제 스테이크. 예. 근데 이제 정작 우리는 막 스팸을 되게 효율적으로 그 쌀밥이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된다는 것도 발견을 해냈고 뭐 저기 뭐 부대찌개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하죠.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괜히 미국 놈들 데려와 가지고 스팸찌개 먹어보라고 부대찌개 막 갖다 주고 하면 먹어보고 다들 막 놀래고 막 그러는 그렇죠. 그런 컨텐츠도 많고 그렇죠. 부대찌개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죠. 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샜지? 남북 전쟁에서 전쟁 이야기하다가 스팸까지. 네. 전쟁 이야기가 할 게 많아. 할 거는 많지. 진짜 할 게 많아. 근데 전쟁 이야기는 사실 이런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 컨텐츠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이야기를 하면은 밀덕들이 달라붙거든. 무섭죠. 네. 그분들 무서우시죠. 거의 지금 정독 수준으로 무서운 양반들이 밀덕이라 가지고 정독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그렇죠. 고중 따지기 시작하면 정독보다 더 지독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무서운 양반들이라서 밀리터리 콘텐츠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콘텐츠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번 주에 이 기사가 이제 좀 뭐 흥미 위주로 많이 돌았는데 최초에 나온 기사는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이 성인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불허를 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 한강에 있는 그 보트, 그러니까 그 요트 식당을 대여해가지고 얘네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청에서 이제 이걸 막았고 그래서 이후에 강남구에 있는 어느 또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이걸 막았어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 뭐 수원에서도 하려고 그랬다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번 막히고 하다가 결국 이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그 이제 일본 AV 배우들 초청 단체 집단으로 초청해가지고 되게 많이 불러와가지고 뭐 하는 행사였나 보더라고. 입장료가 9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은근히 뭐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AV 배우들이 제법 되죠. 다들 유튜브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심지어 남자도 네. 우리 그 시미켄 씨 얼굴 보면은 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 정도로 유명한 남자 배우. 이분은 또 한국말도 엄청 잘하시더라고. 한국 진출하면서 이제 말을 배웠겠지. 그러니까 엄청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제 이 AV 배우들 국내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런 팬 행사를 가진 거는 꽤 됩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암암리에 이제 제가 처음 본 것도 한 5, 6년 전이었지 싶은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였나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이제 AV 배우들을 한 명씩 초청해가지고 팬 행사를 갖고는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원칙적으로 치면 이런 행사 저는 이런 행사 하든 말든이거든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저도 그러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반발이 크죠. 보면 특히 이제 여성계 쪽에서 반발이 크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개신당 이제 천하람이 특히나 좀 발붙고 나섰어요. 이슈 파이팅을 하려고 이제 덤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말들이 오가고 이제 19일 날 취소되어 나가지고 천하람이 이제 페이스북 이런 글을 썼어요. 성인 페스티벌 취소가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다. 뭐 이제 공권력에 의한 자유침해, 사전 검열의 확대가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AV 배우들이 이제 유튜브로 실제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빠꾸 탁재훈 유튜브 채널인가 봐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AV 배우가 나오나 본데. 저 자주 봤고요. 네.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했어요.
뭐 이제 그런데 나온 것까지 막을 작정이냐 그러면서 뭐 이제 수원시장이 이제 이 행사를 막으면서 이제 얘기한 게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이라고 이제 그걸 근거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이제 AV 배우의 등장과 활동 자체도 불법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국내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죠. 예전에 뭐 그 양반 이름 뭐더라? 뭐 저 야동 배우를 이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은 편이라 가지고 근데 그 야동 배우 중에 이제 좀 일본에서 원래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AV 배우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아이돌 활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국내에서 아이돌로 잠시 활동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접은 누구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뭐 AV 배우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는 뭐 규제할 방법은 없겠죠 국내에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신동엽이랑 성시경이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그 AV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다큐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죠. 이제 뭐 그런 것도 불법이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북한 이슬람 같은 검열 국가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애초에는 또 뭐 남성의 어떤 권리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뭐 남성의 성욕을 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나?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김어준 생각나더라고요. 뭐 이제 천하람 주장이 뭐 아주 이제 틀린 주장은 저도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 여성계에서 이제 많이 반발을 하는데 요거에 거의 역전되는 행사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향 컨텐츠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여성향 무대 컨텐츠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적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 더맨 얼라이브 초이스 그다음에 뭐 와일드 미스터 쇼 그다음에 매직 마이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할 겁니다. 매직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정기적으로 쇼가 열리고 그리고 런던에서도 아마 매직 마이크 쇼가 열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번 들어와가지고 공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원래 그러니까 취소된 그 페스티벌에 준하는 정도 규모인가요? 매직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저기 굉장히 큰 극장을 빌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진행하는 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약간 박람회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스가 막 여러 개 설치되고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쇼들이 보면 대체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뮤지컬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 사는 것들이 뮤지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사가 없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음악 틀어놓고 남자들이 나와서 옷 벗고 춤추다가 막 무대로 난입해가지고 막 스킨십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행사들이 봉쇼 뭐 이런 비슷한 건가 보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서 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남자들이 가는 클럽에서 하는 스트립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의 여성 버전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어요, 완벽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연도 그동안에 계속 허용돼 왔는데 이 페스티벌을 이렇게 막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저는 뭐 천하람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편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확실하게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이 천하람 의원이 네. 이렇게 거의 제 눈에는 네. 급발진처럼 보이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을 확실하게 대변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이 흔히 개혁신당의 주 지지층은 이대남이라고 하는 네, 20대 네. 남자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도 과연 이런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쪽 계층들 뭐 이제 그쪽 계층들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뭐 이제 2030들 중에 이제 뭐 그 특히나 좀 오타쿠 계층들, 네네. 오타쿠가 뭐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요즘 모바일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여성계 쪽의 검열에 의해 가지고 게임들이 뭐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막 엄청나게 가해질 당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피해 의식도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AV 유통 막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성적으로는 지금 대놓고 음성적이라고 하자면 이걸 사실 음성적이라고 말할 수준인가 싶게 대놓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빠꾸 탁재훈에 출연한 네. 그 오모 씨라는 네. 그 AV 배우를 네. 왜 다 아냐고 어떻게 다 알겠냐고. 그렇죠. 뭐 국내에 지금 이 페스티벌 연다는 것도 실제로 이 배우들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이제 뭐 피해의식을 가질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음지의 거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음지는 음지 그 자체로 놔둬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음지를 규제할 건 아니지만 음지가 굳이 양지로 나오려고 하는 것도 좀 우스운 게 아닌가. 뭐 단적으로 이 성인 페스티벌을 그래서 연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참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 여기 갔다 온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풍조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뭐 매직 마이크 쇼 같은 거, 뭐 이제 미스터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성향 쇼 중에 제일 국내에서 제일 오래 진행한 게 아마 미스터 쇼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연출을 누가 했냐면 박할린 씨 아십니까? 우리나라 박할린 씨, 네. 예, 박할린 씨가 연출한 쇼거든요. 이게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셨던 그분이잖아요. 미스터 쇼라는 게 박할린 씨가 연출한 쇼고 이게 한 7년 정도 장기 공연이 됐어요, 되게 국내에서. 지금은 좀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엄청 오래 했네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이 미스터 쇼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도 이거 되게 야하거든. 실제로 보면은 막 이게 막 거의 뭐 이렇게 그 타월 한 장만 걸치고 나는 그런 수준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야한 쇼인데 이거에 관해 이런 것들은 이걸 이제 뭐 저는 그냥 1대1로 대입시켜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미스터 쇼 같은 경우는 여성 문화 전반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봐요. 그냥 뭐 그래 뭐 젊으면 갔다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왠지 그때 당시에는 박할린이라는 이름도 크게 작용했을 것 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성인 페스티벌 갔다 온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뭘 못할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는 뭐 얘기하겠지 쉬엄쉬엄. 그렇죠. 이제 폐쇄된 남성 커뮤니티 안에서는 딱 거기 갔다 왔다고 인증이나 올리고 가겠지. 대놓고 얘기 못할 거라고. 이거를 좀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명한 어떤 풍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또 이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니까 개혁신당 이제 천하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준석을 이제 좀 비열하게 끌고 들어와 봅시다. 이준석에 관해서 이제 그 성매수자가 폭로를 한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이걸 이제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준석이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는 스캔들이 있고 관련해서 이제 증언도 나온 상태고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제 뭐 이게 지금 뭐 법적인 문제로 걸려 있는 상태니까 누가 옳다 그러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스캔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금 정치적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번 당선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여성 정치인이 이런 스캔들이 연루됐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성 정치인이 호빠 가가지고 그 호빠 호스트랑 놀아놨다. 돈 주고 했다. 이런 그러니까 스캔들만 터졌다고 칩시다 이게. 그러니까 진위보고 가려진 게 아니고 스캔들이 터졌는데 지금 이준석 케이스 수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까지 나왔고 법적으로 공방이 오고 가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출마를 했다. 이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사회 전반적인 잣대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여성 쪽에 좀 더 가혹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이게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뭐 성행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향 쪽을 좀 더 관대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일관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잣대를 하나를 딱 놓고 그냥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이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천하람이 말하는 것처럼 야 여자들 쇼 이렇게 계속 해야 하는데 남자들 쇼는 안 되냐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모든 성적 그 기준을 남녀가 동등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라고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좀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구경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약간 논리적인 비약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 정도까지 흥분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천하람은 제가 보기엔 요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자기 지지층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라고. 어그로는 확 끌리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영리한 그런 액션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9만 원까지 주고 이딴 거 가가지고 보고 싶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솔직히. 그거는 이제 정말 취향의 문제죠. 뭐 이제 관심 영역의 문제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여름에 락 페스티벌을 그렇게 그런 가격을 주고 막 그 땡볕에서 아니 락페 9만 원짜리 락페가 요즘 어디 있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뭐 하루짜리는 그 정도 될 걸요? 하루는 그렇겠다. 네. 그러니까 당일권으로 하면은 그 정도 가격 될 텐데 뭐 누군가는 이제 돈을 더 들여서 막 2박 3일 그 막 모기와 열기와 그렇죠. 그 네. 더러운 화장실과 막 그런 데서도 막 놀고 온단 말이죠. 하긴 또 누구는 9만 원 들여가지고 KTX 타고 광주 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서운동 사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규제를 건 게 저는 뭐 그렇게 또 무리하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시작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우리나라는 AV물이라는 그런 상품이 제작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네,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그래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뭐야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기반 이런 거에 출연하거나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지상파나 케이블까지는 이제 진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노빠꾸 탄생에 출연했다는 그 오모 씨는 최근에 무슨 상을 받았어요. 어디서 상을 받았죠? 그건 저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방송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예능 같은데 많이 나와서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문화상인가 그런 거 이상한 거 받은 거 있죠. 그 상까지 받았어요. 또 논란이 됐었지. 예, 됐었어요. 지난번에 한 게 뭐 있다고 대체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튼 뭐 대놓고 얘기 못 할 거면은 그냥 그 음지 문화 자체로 뭐 그대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뭐가 문제야? 왜냐면은 뭐 참 뭐 이제 지겨워서 저는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그 뭐야 꼭 이게 이렇게 양지에서 봐야 되냐? 뭐 이렇게 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너무 이제 양지화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최근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매춘 합법이고 그다음에 대마초까지 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당국에서 이걸 규제를 하려고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암스테르담이 그쪽으로 너무 유명해져 버리니까 진짜로 그 도시에는 섹스 관광이랑 마약 관광만 남은 거야. 도시 자체가 도시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남아버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특히 영국에서 이제 그 매춘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좀 오지 말라고 지금 캠페인을 벌일 정도라고 하는 수준이거든. 그렇지. 자꾸 돈이 쓸려오면은 너무 커지잖아.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뭐 이 수익은 충분히 창출이 되는데 이게 도시가 뭐 돈은 들어오는데 도시로서 기능을 못 하게 되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균형이 깨지죠. 네. 마치 그거 같은 거지. 커피 만드는 곳에서 이제 커피를 이제 수입하는 뭐 좀 선진국에서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줘라 그쪽에다가 많이 주니까 막 다 밀어버리고 커피 키우. 그렇죠. 커피만 키워먹고 환경 파괴 막 일어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애초에 공정무역을 하려는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의 자연 환경을 더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독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사실은 좀 이렇게 자연 환경도 살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해가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이제 챙겨주면서 그렇게 커피를 생산하는 취지로 공정무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음지의 것들은 음지에 그냥 남겨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즐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천하람 의원도 어그로는 이제 끌 만큼 끌었으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지금 이 논란으로 뭔가 정말 실질적인 뭔가 개선이 필요하면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좀 뭐 남성의 성적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진짜로 그 같이 가야 되는 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인식 같은 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성인식 모든 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가야 된다는 이 주장까지 같이 가져야지 충분히 이제 그렇게 가져더라도 그 인식을 바꾸는 건 하루 이틀에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득을 본 액션이었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좀 너무 주장이 지엽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재미는 이런 것도 재미는 있거든. 대부분 재미는 있고 네. 우리가 글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달탄양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안전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제 웰컴퓨터 블로그들이 이제 그 요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종종 이제 검색어 이제 최상위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블로그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뻘 댓글도 괜찮으니까 악플만 말고 뻘플이라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이제 하트라도 한 번씩 찍어주시면은 웰컴퓨터가 이제 네이버 검색 상단에 위치하면서 이제 영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블로그 한 번씩 들러주시는 거를 이제 뭐 권장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에 에그타르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조국당이 그 예상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좀 조국당 딱 나잖아 보고 있으면 저는 요 근래 지금 이번 주 뉴스 정리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뉴스 본데 제일 스트레스 심했던 게 사실 이제 조국당 기사들이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 조국 그 양반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당의 구성원이 너무 심각하게 함량 미달이라 가지고 난 민주당보다 더 수준 미달인 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짜증이 좀 나는데 이제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측에서도 이제 조국당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그 대표적으로 조국당에서 뭐 그게 뭐 자기들이 선언을 하겠나 법을 낸다 그랬나 뭐 당규로 정한다 그랬나 자기들이 이제 비행기 탈 때 예.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석 안 쓴다 이제 그리고 뭐 의회 회기 기간 동안에 골프 못 치게 하고 네 뭐 부동산 뭐 거래할 거 있으면 당이랑 상의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해놨는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보수 유튜버들이 조론한불로 많이 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4월 2일이었나 조국이 이제 제주도 가는데 비즈니스 탔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막 그 찍고 그랬었는데 예. 네. 김웅 국민의힘 김웅 의원인가 네. 그 사람이 뭐 그 폭로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이제 공격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뭐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실장 조용호라는 양반이 18일에 SNS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하도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버 등이
마녀 사냥으로 조국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묶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이제 사진을 몇 장을 게시를 했는데 좀 많이 좀 한심했어 이 사진들이. 네. 사진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조국이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거. 버리는 쓰레기 봉투 들고 가서 쓰레기 버리는 거, 그다음에 뭐 식판 들고 자리에 앉는 거, 뭐 비행기 타려고 줄 서 있는 사진,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한테 사인해 주려고 무릎 꿇은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4장을 올렸는데 이거 또 사진 올렸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쓰레기 버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 쓰레기 봉투가 50리터짜리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50리터짜리 안 쓴단 말이야. 잘 안 쓰죠. 50리터짜리 가정에서 채우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거 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드는 것도 그렇고 그거 50리터 채우는 동안에 그 팔이 꼬이고 하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혼자 사는 경우만 10리터짜리 쓰고 10리터나 20리터가 그렇죠. 뭐 가족 몇 명 있으면 20리터짜리 써가지고 그때 빨리 버리는 게 이제 보통인데 50리터짜리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양손으로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사진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과연 맞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식판 들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그게 좀 이제 웃기는 게 식판을 거꾸로 들었어요. 그렇죠. 네. 밥그릇과 국그릇이 네. 사람의 그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맞냐? 그래서 딴 사람이 미리 받아다가 네. 마지막에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앞에서 예. 거 사진 찍으려고 한번 준 거 아니냐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이 얘들이 좀 웃기는 게 이게 무슨 이 사람의 인품을 말할 수준에 뭐가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엄청 웃기죠. 그게 일반 대중들은 네. 매일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웬만하면 지킨다고 얘기하기도 못한 수준의 그냥 것들이죠. 이렇게 예. 살아. 예. 쓰레기 자기가 버리고 자기 쓰레기 자기가 버리고 내 밥 먹을 때 식판 내가 받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세치기 안 하고 그렇죠. 줄 서는 거 기본인데. 예, 그다음에 뭐 사인을 해줄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근데 그 이제 어린이들을 마주칠 일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허리를 굽히거나 쭈그리 앉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멀잖아 너무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예. 뭐 무릎 꿇을 수도 있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린이를 대하는데 누가 이렇게 허리 뻣뻣하게 하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대하냐고.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진짜 품격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지. 그게 뭐 예전에 네. 옛날 김무성 대표가 공항에 이제 다시 입국할 때 노르패스 그 뭐야 가방 여행 가방 네. 휙 네, 굴려주는 거. 네. 뭐 그런 거를 안 하고 산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지. 김무성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김무성이 이상한 거죠. 네.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이거를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양반이 그러니까 이거를 품격의 예로 든다는 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뭐 엄청 웃깁니다. 진짜 우습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것도 특권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뭐 계층이 다르다는 거 스스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국은 귀족이지만은 귀족같이 안 살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인식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명색이 민주주의 사회고 계급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인데 뭐 물론 이제 수입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지긴 하지만은 그게 어떤 서로 간의 차별의 근거가 되는 계급 사회는 아니잖아요. 대놓고는. 네. 실제로 개인들 간에 호불호가 있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이건 뭐 좀 계급 사회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 가지고 참 이 사람 이 당대표 실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적 소양이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좀 의심이 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 2달 넘게 거의 매일 아침 조국 대표 댁으로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가끔 아침에 조 대표가 댁에서 쓰레기나 짐 등을 들고 내려오지만 저는 물론 수행 비서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 쓰레기 들고 왔는데 누가 넘겨주고 할 게 뭐 있노? 그냥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는 건데. 아니 또 쓰레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무거웠다, 혼자 들기 좀 힘들었다, 그럼 같이 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가정집에서 나온 쓰레기 그렇게 무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이제 뭐 연출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뭐 대청소하고 한번 버리러 내려온 거 그냥 탁 찍은 거 아니냐 사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참 뭐 그리고 뭐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대신 들고 오게 한 적도 있고, 뭐
기차나 비행기 타려고 줄 설 때 새치기나 옆으로 먼저 들어간 적도 없고 심지어 비즈니스표를 들고 이코노미 줄에 서서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비즈니스표 들고 이코노미 줄에 서는 거는 뭐 그냥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그건 오바지. 비즈니스 표를 들었으면 그냥 비즈니스 라인으로 가도 돼. 가면 되는 거지. 뭐 이거 그냥 착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띨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뭐 결벽이고 뭐고 웃긴 거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나열해 놓고 뭐 진짜 아유 한심합니다. 뭐 그런 짓을 한다는 소리가 저는 생계를 위해 권력에 빌붙을 생각은 없다. 저는 최소한 제가 존경할 만한 인성이나 품격을 갖추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는다. 아, 예,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존경할 만한 인성이나 품격의 척도가 되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워낙 다들 이제 뭐 특권의식에 쩔어야 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이런 걸 보니까 좀 뭐 참신해 보일 수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못할 건 아니긴 한데. 아니 이분이 일반 대중분들을 잘 못 만나고 사시나? 그러니까 대중이랑 심각하게 괴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제가 겪어본 뭐 좀 돈 많은 사람들, 네. 그다음 약간 돈 많으면 권력자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본 사람들 중에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은 저도 못 만나봤거든요. 뭐 저도 이제 막 성북동, 평창동 이런데 사는 좀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한다거나 뭐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전에 접할 기회가 이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은 다들 그냥 이러고 살아요. 특별한 게 아니야. 이걸 어기는 인간들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같은 인간들이 좀 웃기는 인간들인 거지. 그다음에 뭐 예전에 총리 시절에 황교안이라던가 그렇죠. 막 그 서울역에 그 차 집어넣고 차를 막 그 플랫폼까지 밀고 들어가 미친놈 아니야 그거 진짜로. 미친 아저씨지 그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박근혜 예전에 물 손으로 직접 떠먹는다고 그 내시는 못 말려라고. 그다음에 뭐야 그 우위 모자 씌워줬다고 그 전용욱이 씌워줬다고. 아유 참 진짜. 그 조국을 그 급으로 만들고 싶어? 당대표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무슨 조론한부 그리고 조론한부는 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웅동학원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당장에 좀 부동산 거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뭐 조금 정리 다 했나 보지 부동산. 당분간 거래할 일이 없나 보지. 아 그것도 뭐 그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 조국이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나? 이제 나는 민정수석 할 땐가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땐가 그때 다 팔아버려서 없다 그랬는데 네. 그 국민의힘인가 어디서 이제 하여튼 이 뭐 보수 세력에서 한 거는 네. 그거 이제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서 또 했었다. 또 했다가 이번에 총선에 이제 뛰어드니까 그때 또 다시 팔았다. 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계속 명의만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뭐 공직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동산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건데 뭐 할 수도 있죠. 뭐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딴 게 아니라 그 조론한불이라는 얘기가 붙은 거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본인이 SNS에 그 남겼던 수많은 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권력을 비판하면서 그렇죠. 이제 조국 대장경.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바른 말이었는데 조국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보이는 행태들과 비추어 보면 이제 입 바른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조론한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뭐 쓰레기 내가 직접 버린다고 조론한불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사실 이건 이제 그래서 그 자체로도 봐도 이건 논점 이탈이라고 볼 수 있죠. 반박이라고 내놓은 게 이런 거라면은.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한심하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또 딴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선거 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4월 13일 날 MBC 라디오 정치인싸라는 이제 이게 유튜브랑 같이 가는 컨텐츠인데 여기에 이제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나왔어요. 이분이 또 어느 소리 소문 없이 여길 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호준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가 뭐 독자 컨텐츠를 내는 것 같더니만 어느 틈인가 일로 쓱 넘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겨레는 어느 팀인가 그만뒀나 봐요. 한겨레 퇴사한 지는 꽤 됐어요. 꽤 됐구나. 한겨레 퇴사하고 한동안 뭐 김호준이랑 같이 이 양반 다스베이다에서 고정 패널로 나왔던가 그렇죠? 아 그랬습니까? 다스베이다가 그렇지 다스베이다 맞을 거야. 뭐 그랬다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조국 당 대변인으로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여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검찰 독재 조규종식 이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저도 좀 주장을 헷갈리더라고요. 했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을 정말 얘기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탄핵은 결과적으로 법률적 종결의 의미고 대통령 물러나는 건 탄핵 말고도 뭐 그러니까 조규종식은 뭐 하야로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해서 조규종식 될 수도 있고 뭐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임기 단축이나 하야랑 거의 같은 말 아니야? 임기 단축은 하야 외에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죠. 개헌해도 보통 그 개헌 적용 대상은 다음 대통령부터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실제로 하야 말고는 임기 단축할 방법도 없지. 그래서 이제 뭐 하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저는 이게 말장난으로 보는데.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조국이 그 이제 당 만들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얘기들이 막 계속 그런 얘기들 몇 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진보 진영 전반의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면은 탄핵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우리한테 몰아달라. 200석 넘기면 우리 탄핵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 아, 그러면 했네. 예. 네. 그리고 뭐 저기 허재영 같은 인간들 보면은 뭐 그런 그 총선쯤에 이제 그런 투표 전에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뭐 150석 넘어가면은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고, 뭐 160석 넘어가면 뭘 할 수 있고, 170석 넘어가면 뭘 할 수 있고, 그렇게 쭉 해가지고 200석 넘어가면 탄핵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쭉 적어놓은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탄핵 마케팅을 했어요 분명히 얘네들이. 이재명도 뭐 이제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의석수를 몰아달라 200석만 합쳐서 200석 넘어가면 된다 그런 식의 마케팅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죠. 지금 의석수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만약 200석 넘었다고 해도 저는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법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200석 넘어가면은 그렇죠, 할 수 있죠. 쪽수가 되니까. 근데 결국 헌재에서 막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러니까 뭘 가지고 탄핵 네. 소추를 할 것이냐. 네. 이거죠. 이거를 따라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그려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탄핵을 하기는 법적인 요건이 부족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탄핵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령 자기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탄핵하겠다라는 워딩을 안 썼다고 해도 사실 탄핵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참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 입 닦는다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러거든가. 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사람도 다 정치부 기자 그렇게 오래 했다는 사람이 정치부 기자 그렇게 오래 했는데 김호준이랑 같이 방송한 게 몇 년인데 도대체. 엄청 오래됐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자 그리고 선거 끝나고 이번 이제 총선으로 결국 이제 국힘이 참패를 했고 국힘의 참패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이제 참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레임덕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어제 이제 4월 19일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냈어요. 여기 보면은 3시 30분부터 5분여간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대통령이 네네. 이런 이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당선 축구한다고 이제 우호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이 답한 거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이제 이 통화는 그 선거 다음 날 4월 11일 날 그때 이제 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이제 윤석열한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냥 그 말 듣고 뭐 가태부터 말이 없다가
며칠 쭉 묵혀놨다가 이제 갑자기 통화를 이렇게 전화 넣어봐라 이래가지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좀 이제 뭐라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보면은 좀 그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당 내부적으로는 우리 방법론이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반면에 그것도 참 그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아니었나 그게? 예, 비공개 발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누가 들어준다고? 찌질하죠 좀. 네. 오죽하면은 동아일보의 그 논설위원 김순덕 씨가 자기 이름으로 된 칼럼을 쓰면서 네. 김순덕의 도발인가 뭐 하여튼 이런 코너를 네네. 동아일보에서 맡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대차게 비판을 네. 했죠. 그게 이제 칼럼 내용이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서 윤석열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네. 당연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였는데 동아일보 칼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네.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불러서 총선 그때 이제 그 예. 임기 중반에 있었던 총선 이후에 네. 불러서 이렇게 뭐 서로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통합의 행보를 보였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이죠. 네네. 2016년에 총선 일당이 되긴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됐지. 그때 2016년에 민주당 일당이 둘 다 과반이 안 됐었군 거야. 과반은 안 됐는데 네, 네.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맞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넘어가고 그랬었구나 그때. 네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석보좌관 회의였던가? 네. 수보회의에서만 이렇게 뭐 국민의 뜻을 뭐 이렇게 겸허히 받들겠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그것도 4일인가 5일 만에 총선 네. 끝나고 네, 그 네. 얘기가 이제 총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다고 하고 네. 그거와 비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 하루 더 늦게 이 국무회의에서 네. 이 총선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미 이제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다. 네. 나중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지 않냐. 은근히 겁주네 동아일보가.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DJ의 길을 반쯤 간 거 아니야? 이재명이랑 통화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기사가 이제 이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것보다 먼저 컬럼이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뭐 의식한 것인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참모진의 건의를 수용한 걸로만 뭐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쪽 그쪽 진영 전반적인 어떤 압박에 따른 거칠 수도 있겠네, 충분히.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어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그거는 확언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게 네. 사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수석 비서관들이 전부 이제 내각 전부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죠, 지금. 네, 교체가 됐고 이제 총리도 이제 새로 뽑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잠깐 좀 시끄러웠던 게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을 네. 뭐 총리로 이렇게 제안을 네. 하고 뭐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네. 그런데 이제 양정철 같은 경우에는 가타부타의 얘기는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생각이 없다. 그냥 이렇게 되게 짧게 언론에다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 그런 논의한 적이 없다. 근데 대통령실이나 그 어떤 대통령실과 가까운 뭐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논의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는 네. 막 지금 정신 없는 거야 거기가 막.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흘린 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흘린 거는 대체로 그 사람을 쳐내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내부적인 움직임들이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흘려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양정철 비서실장
양정철은 그냥 장외에서 어떻게 좀 책사로 활용하면 몰라도 비서실장으로 쓰기에는 안 좋을 텐데 별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양정철이 하고 싶던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지. 뭐 자기가 윤석열 정부 비서실장을 한다고 해서 양정철한테 이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양정철이나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네. 윤석열이랑 사적인 친분이 있던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연에 따른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사실상 그 양정철 같은 경우도 좀 정파색이 강하다기보다 스스로를 정치적인 툴로 그렇게 이제 그냥 정치적 도구화 자기를 스스로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권력이 있으면은 그쪽을 이제 그 권력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제 자기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딱히 막 이념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요즘 못 봤거든. 진영을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을 도구화시키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정철이 더 늙으면 김종인처럼 되지 않겠어요? 아직 그만큼 안 늙었잖아. 더 늙어야지. 그리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총리 제의가 들었을 때 근데 받아들여도 사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얼마나 보장을 해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하겠죠. 심지어 뭐 가상의 질문이긴 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지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직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뭐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설문을 내신 분도 있었죠. 이제. 예, 계셨었죠. 사실 좀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말시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낙연 대표님이 총리 시절에 그렇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시고 네. 실제로 여러 성과를 내실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만한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공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는 국민의힘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이 그것을 해줄 수가 있느냐. 기대하기 어렵죠. 야, 굉장히 기대하기 한덕수 어렵죠. 총리도 예. 뭐 존재감도 없었고 네.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낙연 대표님이 총리직을 만약 혹시라도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말도 안 되지. 네. 지금 이미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로 이제 거의 딱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공간이 죽어도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 뭘 하는 거와 거의 동급일걸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단순히 내치에서만 그 총리의 역할을 부여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외교 영역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느 정도는 배려해준 경험 쌓기 위해서 이제 배려해준 면도 있다고 보는데 뭐 물론 그게 다는 아닐 것이고 충분히 적합한 그런 이제 그 역할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배려를 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더할 나위 없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대통령이 권력을 일정 부분 떼줬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윤석열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뭐 천공이 국무총리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 뭐 이런 통화가 오갔고 그래서 이제 요 통화 끝나고 나서 이재명도 이제 이재명 그 TV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했나? 이게 또 본인이 헷갈렸나 보구만. 하여튼 지금 정확한 이제 표현은 이게 돼야죠. 민생 회복 지원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개헌 문제도 뭐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재난지원금 또 25만 원씩 전 국민 지급하고 지역 상품권을 줘야 된다 이 소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녹음 마치고 그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4호선에 이제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 지역사랑 오누리 상품권 네네. 그 이제 홍보 광고가 지하철에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10% 지금. 네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제 쓸 경우에는 그 소득공제 40%까지 해줘요.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이 지금 지역 상품권 평균 할인율보다는 더 세요. 10%니까 보장되는 거니까. 지역 상품권은 지역 따라서 10% 미만인 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이제 차이가 생겼죠. 7에서 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게 또 규정이 돼 있는 게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더 나가요.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까지인가 할인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은 보통 10% 미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오늘의 상품권이 그 보장되는 것도 또 크고, 그다음에 여기는 발행처가 국가란 말이야. 이게 이게 중기부 쪽이었던가. 네.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중기부 산하 그 소상공인 재단? 아무튼 네, 국가기관입니다. 예, 오늘의 그렇습니다. 상품권 같은 거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보증하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트윗에서 썼습니다. 이재명이 25만 원 전국민 지급하자고 그러면 일단은 선별 지급해야 된다고 잘라야 되는데, 만약에 못 자른다, 그게 잘 협상이 안 된다고 치면 그럼 전국민 지급하는데 대신 지역 상품권이 아니라 오늘의 상품권을 하겠다라고 한번 던져보라고 저는 윤석열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때 이걸 어떻게 받을지. 사실 소상공인 살리자는 취지면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의 상품권이 더 적합해요. 지역 상품권보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쓰기가 편해. 왜냐면은 전국 어디든 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뿌리는 게 뭐 시장에 돈이 풀려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거짓말이죠. 이거 지금 25만 원씩 뿌리면 15조 정도 지금 예산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네. 그 돈 들여 가지고 그 15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뭐 선순환이 돼 가지고 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회의적이죠. 절대 안 됩니다. 항상 3분의 1입니다. 네. 한 33%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33%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소득 하위 33% 정도. 하위 한 40%, 그러니까 그 30이나 40. 네. 차상위 계층 차상위 정도까지 집중으로, 예를 들어 15조를 뿌린다고 칩시다. 그럼 15조를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뿌리면 그 돈은 다 시장에 나온다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주면 다 반찬 사 먹는데 다 써. 딴 데 쓸 데도 없어. 그런데 그 이상의 소득으로 그 이상 소득자들한테까지 지급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잉여소득이 될 수밖에, 잉여소득이 되거든요, 당연히. 네네. 그러면 25만 원 어치만큼은 뭐 저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15조 쓰면은 그냥 아주 어림잡아서 네. 넉넉하게 봐줘도 네. 한 7조 5천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뭐 이제 누군가의 통장에 이제 세이브가 되겠죠. 네. 그래도 굳이 지역 상품권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반박을 누구도 못 하고 있더라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재명의 지역 상품권 또 이 뭐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지가 말하는 이거 타령하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적어도 자기 브랜딩은 정말 확실하게 한다. 기회만 있으면은 지겹게. 예, 지독하게 한다. 뭐 근데 이 경우는 단순히 자기 브랜딩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코나이랑 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뭐 일석이조지 따지고 보면은. 이런 배팅도 할 수 있을까? 코나이를 빼자. 코나이 대신에 다 다른 뭐 대체를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오늘의 상품권이면 사실 충분한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상품권이 더 확실해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쓰는 사람이 편의가 훨씬 더 보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돈 오늘의 상품권의 용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마트로 가는 것도 네, 아니고. 뭐 지역 상권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역 그렇습니다. 상권 살리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지역 상권 살린다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을 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코나이가 빠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던져봤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반응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뭐 상당히 뭐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을 하자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화영 재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물타기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네, 갑자기 이제 이화영 측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랑 검찰 수원지검 안에서 회유성 접대를 받았다. 네. 네. 그래서 뭐 연어가 깔려 있는 무슨 회덮밥을 먹었다는 뭐 둥, 물에도 있고 뭐 술도 마시고 네, 소주도 마셨다. 소주를 마셨다는 거지. 양주를 마셨다는 거죠. 소주를 마셨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소주. 네.
그래서 술 파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네. 검찰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하게끔 술 파티를 열어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떠들었어요. 엄청나게 세게 떠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4월 15일 날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이걸 이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또 자기가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이제 이화영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저쪽 진영 이제 유튜버들이 또 이제 온갖 막 짜맞추기식의 그런 이제 보도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주 쭉 그렇게 이제 계속 말 대단한 소리 계속 해왔는데 이번 주를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 말경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화영 측 술 안 먹어 번복 민주당 대책단의 대장동 변호인단 5인 투입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19일 날 이제 이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민주당에서 정치검살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을 구성을 했어요. 19일이니까 어제지. 단장이 민영배야. 민영배는 광산구나 좀 살리지. 그리고 이제 이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면면이 그냥 이재명 변호인단 그대로는 여기다 다 갖다 박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광산갑에서 당선된 박균택 변호사. 박균택은 이제 이재명 법률특보였고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예요. 네. 대장동 이재명 재판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양부남 광주 서을에서 당선됐죠. 양부남은 이제 그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변호는 안 했는데 법률 조력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이 사람 뭐 검찰 특수부 출신인가 그러니까 정관이죠. 예. 대표적인 검찰 정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변호를 맡고 있는 네. 김동아 서울 서대문 갑에서 당선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태 네. 경기 부천병에서 네.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을 변호했던 네. 김기표 부천을에서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 특별대책단, 특별대책단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지네들이 그 정치 전관들이지 검찰 출신이든 뭐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검사 정관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네. 추 장관의 딸랑이. 네, 이 양반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민수. 한민수도 대표적인 친명계 아닙니까? 우리랑 이렇게 부딪힌 애들이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법률팀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병이면은 장덕천 시장이랑 그렇죠. 붙었던 사람이고. 뭐 한민수 말할 것도 없고 한민수는 이석현 부의장이랑 붙었었고 부천을도 아마 이제 부천을이 그 서른 의원님 아닌가? 그런가? 그쪽이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법률단들 다 집어넣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애초에 이 이화영 케이스라는 게 민주당의 법률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법률 사건이냐고. 그리고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미 이재명이 이화영이 뭐 자신의 그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나를 월권했다는 거 쏙 아니야? 빼놓고서 네. 이화영이 다 알아서 한 사건이다.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막 전면 뛰쳐나와가지고 그 민주당 1인양 이렇게 나섰다는 게 웃기죠 일단.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또 18일 날은 또 이제 민주당 지도부랑 당선인 한 30명 정도가 또 이제 수원지검에 몰려갔어요. 수원구치소랑 몰려가가지고 또 뭐 그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뭐 기자회견 열고 아주 이제 말 그대로 진상을 부렸어요. 막 수원지검장 나와 뭐 그러니까. 이랬다는 것 같던데. 참,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이게. 엄청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참 그 정말로 엄청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쇼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 차원에서 할 성격의 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 이제 반박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검찰 측에서 검찰 측의 입장문에서 조목조목 짚은 것들을 보면은 이화영이 이제 4월 4일 날 수원지법 공판에서 그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제 네, 지금 현재 이화영을 변호를 맡고 있는 백총 이제 김광민이라는 그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이제 답한 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라고 이제 이날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했다. 이게 4월 4일 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법정 진술. 네. 그런데 김광민이 이제 18일 날 새날에 출연해가지고 하는 소리는 이전 부지사가 쌍봉을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라고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라서 먹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화영이 법정에서 한 말이랑 완전 이제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술을 주기로 했는데 이화영은 안 먹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술 마신 날도 처음에는 작년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작년 6월 30일 오후 뭐 대여섯 시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28일이라고 바꿨다가 다시 또 7월 3일, 7월 5일로 계속 날짜가 바뀌어요. 날짜가 계속 바뀌고 네. 장소도 계속 바뀌죠. 네. 아까 이제 나왔던 그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고 했다가 네. 무슨 취조실이라고 했다가 예, 취조실이라고 했다가 근데 그 취조실도 뭐 창문이 되게 조그매가지고 밖에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검찰이 검찰 공개한 거는 이따만하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관측장 커다랗게 잘 달려 있는 거 이제 네. 우리가 그 뭐 수사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취조실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날짜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제 출입 일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입 일지에 다 이제 뭐 몇 시에 들어서 몇 시에 나갔다 그것들 다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 예, 술 마셨다고 하는 시간에 이미 그 구치소로 다시 네. 복귀를 했던 네. 시간이고, 네.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시간, 장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화영의 말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검찰 측에서 이제 이화영 주장대로 이 술을 마셨다고 치면은 술 마시는 접대를 받았다고 치면은 그 일지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출입 관계자들을 하고도 다 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교도소 측이랑 그러니까 그렇죠. 구치소 측이죠. 예, 구치소 측하고도 맞춰야 되고 검찰청 측에서도 말을 맞춰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 되려면은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입을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 되는 거죠. 이거 뭐 관련 증인들 혹은 증거들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이거 사실상. 아, 그럼요. 엄밀하게 그게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청을 출입하려고 해도 음식을 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입구 지키고 있는 경비 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입을 맞아야 되고 아니, 뭐 누구는 통과시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뭐 배달이야 자주 오지 않을까? 아니 배달은 오는데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이화영 측에서 얘기를 할 때는 쌍방울 측에서 이거 음식을 사왔다 이렇게 김성태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다. 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요 근래 뭐지 살인자 난감인가 거기서 보면 초밥 먹는 장면 나오잖아 이재명 예. 그 장면에 영감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김성태도 이제 그 어저께 이제 수원지법에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 없어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술 마실 수 없다 그거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검찰이 회의를 했냐 그런데 뭐 그런 적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술을 마실 수 뭐 있냐 또 이런 대답도 했어요. 불가능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화영을 그 이제 이화영 변호사 중에서 이제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또 그런 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4월 17일 날 이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이제 또 이 김광민이가 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이전 부지사는 설주한 변호사가 와서 자기가 검찰이랑 상당히 친하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과도 상당히 친하다라고 하면서 검찰과도 소통이 되고 이재명 의원하고도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검찰이 협조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말에 따르면은 설주한 변호사가 자기를 회유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설주한 변호사가 그 이화영한테 진술 내용이 정리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줬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진술 시나리오를 주고 이렇게 네. 진술하세요. 네. 이랬다는 그리고 거지. 이제 그대로 진술을 안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변호사를 사임해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쪽 유튜브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만들었냐면은 지금 이제 이 설주환 변호사는 우리 당 사람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원래 이낙연계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쪽에 이제 심어진 밀정이었다. 뭐 그딴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금 반박을 하고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상태인데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래서 이제 입장문을 보면은 이제 설주환 변호사는 23년 3월부터 6월 10일까지 이화영을 변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연 대표님이 귀국하신 거는 작년 이제 6월 24일이었고 그 이전까지 설주환 변호사는 연 대표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해요. 일면식이 없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설주환 변호사가 뭐 했던 일들을 보면 21년도 때 그때 이재명 캠프에 있었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거기서 법률 담당. 법률 쪽에 이제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재명 쪽 사람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주환 변호사가 처음에 우리 당에 이제 미래대연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이력들을 찝어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보낸 밀정이다. 우리 당원 지지자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갑작스럽고 의외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뭐 이재명 쪽에 가까웠는지 뭐 이재명 캠프 활동을 했던 것은 몰랐지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패널로 네.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친민주당 방어 논리를 이제 많이 펼쳤던 양반이긴 하죠. 네네. 뭐 그 형근택하고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이 이화영을 변호하게 된 계기가 네. 원래 처음에 형근택이 이제 변호를 했으니까 이화영 측을 네. 이화영 부지사를. 네. 근데 이제 일이 빡신 거.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친분이 있었나 봐요 설 변호사랑. 네. 그래서 설 변호사한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현근택 변호사가 도와달라고 해서 설주환 변호사가 끼게 됐다. 네. 이거를 이제 정치 신세계 윤가피님이랑 인터뷰에서 네.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네. 설 변호사가 이화영 측에서 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 도저히 변호를 내가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6월 12일에 이제 그만 변호사 사임을 하게 됐다. 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그 민주당 탈당한 거는 올해 초예요. 그죠? 올해 초에 탈당하면서 이제 미래대연합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입당을 하게 된 거고. 심지어 개혁신당까지도 같이 따라갔다가, 네. 그런데 그 이제 갈림길이 어떤 거죠? 개혁신당에 남을 것이냐, 네. 새로운 미래로 돌아올 것이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같이 돌아온 거지 새로운 그치, 미래로. 개파로 치면은 김종민계라고 해야 되는 거지. 김종민 아니면 하여튼 원칙과 상식과 처음에 이제 함께 하게 됐다고 하니까. 여기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으니까 김종민계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재명 캠프 이력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밀정이다. 이재명이 밀정이다. 첩자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설주환 변호사 탈당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한동안 이제 어떤 액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책이 사라져가지고 네. 설주환 다시 변호사라고 네. 이렇게 활동을. 그렇죠. 이름이 변호사라고만 나오니까. 네, 직함이 변호사라고 나오니까 탈당한 거 아니냐. 소리 소문 없이 탈당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다만 이제 당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뭐 선거 끝났으니까. 예, 선거 끝나고 지도부가 이제 그렇죠. 사퇴했잖아요. 네. 전원 네. 사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기타 당직자 또 설주환 변호사는 정책실장인가 전략기획. 전략기획실장이었나? 전략기획 그러니까 핵심 파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같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직함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당원이다 여전히. 네, 일반 당원.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입장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신은 민주당 소속 변호사였고 이화영이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진술 변경을 종용했다는 건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죠. 설전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 바꿔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데 대체? 맞아. 난 민주당 변호사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지금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이낙연계 사람이고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침투시켰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광민이 내가 사임한 것이 이화영이 내 의도대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화영은 내가 사임한 직후에도 입회를 계속 요구했고 심지어 당시 접견을 하던 다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도 있다. 진술회의를 했다는 변호인에게 입회에 참여를 계속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측이 이화영은 설전 변호사를 나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설전 변호사는 지금 이제 김광민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관련 허위사실 계속 유포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김광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디 경찰청이었나 어제부로 아무튼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지금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계속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고소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이 관련해서 뭐 온라인상에서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요 메일로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thenextday@naver.com 이게 아마 설주한 변호사 이제 개인 메일인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가짜뉴스랑 대책 문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당 그 이제 창당 과정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총선 지나면서까지 당에서 이제 당원들 사이에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당원들이 중앙당에 가진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이제 그걸로 해서 빚어지는 당원 간의 갈등들도 많고 했었는데 그렇게 당원들이 좀 말하자면 험악해지고 좀 나쁘게 하면 이제 의심장이 깊어진 데에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도 저는 이제 한몫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한 2021년부터 이제 이낙연 대표님 지지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같이 활동해오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뭔가 뭐 선거든 뭐든 간에 늘 당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보내는 지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뭐 이낙연 대표님을 둘러싼 어떤 이제 뭐 이낙연 캠프라고 이제 지칭합시다. 이낙연 캠프 전반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경선도 그렇게 줬고 그 뒤에 계속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책도 한 번도 제대로 반박해가지고 뭔가를 깨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당원들이 가진 불만들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그렇게 터져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점에서는 저는 연 대표님도 좀 인식이 좀 아니라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연 대표님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영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지지자 그룹 전체를 하나의 진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진영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셨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진영을 대표해서 하는 싸움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셨어야 하지 않았나, 그 당시부터. 뭐 근데 지지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가짜뉴스 이 설전 변호사의 이 고소를 필두로 해서라도 지금 우리 계속 가짜뉴스랑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짜로 강경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측에서 굉장히 좋은 건덕지를 하나 던져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네. 그쪽이 100% 질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게다가 상대가 또 변호사네? 그렇죠. 네. 뭔 생각으로? 네. 광민이는 뭔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전 변호사가 그냥 꼼꼼하게 이 고소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래도 좀 반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가짜뉴스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가짜뉴스를 바로잡는다는 게 가짜뉴스 하나 케이스 하나를 뭐 이렇게 일반 대중들 속에 들어가 있는 가짜뉴스 하나를 지우는 것만 지우는 그런 지엽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저쪽 스피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길게 봤을 때 저쪽 스피커를 죽이는 방법이 저쪽 스피커의 영향력을 점점 축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총선 치르면서 사실 이 가짜뉴스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될 일들 못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 대표님도 광주 와가지고 가짜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네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많이 뺏긴 그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개판이 된 것도 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채널들이 한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봤을 때 가짜뉴스랑 싸우는 게 이제 단순히 가짜뉴스 하나하나를 잡아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 계속 잡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 새끼들 맨날 말하는 소리 맨날 틀리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박히게 되면은 점점 걔네들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가짜뉴스를 잡는 건 단순히 그 개인의 명예회복 그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짓이 판치는 문화 자체가 그렇죠.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제 곧 이제 비대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당이 이제 제대로 체계를 잡고 당분간 뭐 그래봤자 우리가 이제 원내 한석밖에 없고 네. 그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김종민 의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장외에서 할 수 있는 그 정치 활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가짜뉴스를 하나씩 잡아나가는 거 이게 뭐 이낙연 대표님의 명예를 바로잡는 거에도 충분히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대위 얘기 해볼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간에 만에 이제 애초에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뭐 비대위로 가는 게 이낙연 대표 지우기 아니냐 당에서 그런 얘기까지 그렇지. 이낙연 대표가 대표셨으니까 네. 비대위가 들어서면은 대표직을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 인식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선거가 끝났으면 선거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실패한 건 맞잖아요 선거에서. 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보완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은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수순이죠. 올바른 수순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담론이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연임시켰는데 추대해야 된다.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물론 이제 이재명은 악이고 이낙연 대표는 선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라고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는 외부에서는 전혀 안 먹힙니다. 외부에서 보면 똑같은 논리 되는 거예요. 야 저쪽도 선거에서 졌는데 젖잘 싸고 이낙연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할 말이 없어. 그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그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제 비대위를 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17일 이제 연 대표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참패에 따라서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건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그 비대위원장 선임에 관해서는 이낙연 대표님한테 일임을 다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표님이 이석현 부의장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제의를 드린 상태고 그 다음날 이제 18일 날까지 이석현 위원장님이 하루 생각해보고 이제 확답을 주기로 한 상태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밤에 밤 한 11시 다 돼가지고 이석현 위원장님이 이제 또 SNS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수락하겠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날이었죠. 이제 비대위 첫 번째 회의가 있었던 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당 이제 비대위 구성을 보면은 네. 비대위원회 이제 박영순 현 의원, 네. 그다음에 최성 전 고양시장님, 네. 그다음에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 장덕천 전 부천시장님, 그리고 남평호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그리고 서효영 변호사, 그리고 진예찬 직전 종로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비대위원회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당직 인선으로 보면 사무총장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이 맡아주시게 됐고 네. 정책위의장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연임이죠. 정책위원장은. 예, 연임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수석 대변인을 최성 전 고양시장님이 맡아주셨고 네. 그리고 대변인은 신재용 직전 전북 익산갑 후보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장은 이것도 연임입니다. 네. 네, 이제 정형호
이제 광산갑 네. 출마하셨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 백서위원장을 전병헌 네. 네, 전 의원님이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률위원장에 우리 김변님, 네. 법률부위원장에 조성우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민주당 의원 생활하면서 무슨 민주당에서 이제 비대위나 아니면 당 대표가 바뀌고 나가지고 이제 지도부를 새로 꾸리고 했을 때 이제 인사들이 쭈루룩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세밀의 지금 이 비대위 인사들만큼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만한 사람들인 경우가 있었나? 민주당 의원 생활하면서 없었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 모르는 사람이 네. 많았죠. 네네. 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인재풀이 그만큼 좁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이 정도로 뭐 다 아는 사람 거의 조성호 변호사만 그렇죠. 조성우 변호사. 낯선 네. 네,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좁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당에 몰입했다는 네, 그런 것도 그런 있고. 이제 방증이 되기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외부 인사가 거의 단 한 명도 없다. 외부에서 얼마나 사람이 와라 그래도 올 만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들고. 없었는데 원래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당장에 이제 새로운 미래까지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왜 인맥으로 하면은 이렇게 외부에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거대 당식 당이 체급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비대위 방법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이제 당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우리 당에는 거기에 더 걸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그건 이제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동안 이제 꺼내려고 했다가 이제 못 꺼냈던 이야기인데 이석현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님. 네. 이분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에 놓고 당원들 간에 이제 갈등 구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례위원이란다. 비례 후보 네. 선정에 관해서 네. 사실 첫 신호탄을 이석현 부의장님이 쏘아 올리셨죠. 그렇죠. 그 선거 중간에. 네. 그때 이제 그때 짚으신 문제점도 그때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뭐 있는지는 이제 굳이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당시에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제시했던 문제들 중에는 뭐 이렇게 수긍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석현 뭐 이제 당원들 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그 원래 우리 창준 위원장이셨는데 네네네. 당이 창당되고 나가지고는 어떤 그 우리 당의 어떤 지도부에서 완전히 밀려난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고문으로 네. 가시면서. 네, 상임 고문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인데 그게 이제 이석현 부의장님하고 서호용 변호사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이제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관을 놓고 그런 세계관을 전제하고 이제 그때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SNS에 쓰신 글들이 이제 의도를 추측을 해보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권력에서 밀려났는데 당원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다시 쟁취하려고 한다. 그런 구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구나 그 당시에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중앙당에는 소통이 안 된다는 불만이 굉장히 극도화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 이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불만이 극대화된 이유는 중앙당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한다고 내놓는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요구할 만한 창구도 없고 뭔가 SNS에 글을 적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폭발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비례 후보 선정에 관해서 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팍 터뜨리시면서 이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글의 의도를 제가 그 글의 의도를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다시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당원들의 SNS 여론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못 이긴다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지도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지도부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지도부 전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혹은 필요하다면 인선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충정을 당에 대한 충정을 그런 식으로 터뜨리신 거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스캔 비대위원장님 뭐 무슨 진짜로 그렇게 탐욕스러워가지고 그리고 탐욕을 부린다고 하면 이 당에서 부를 수 있는 이 당에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 그 시점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위기의식에 그렇게 좀 어떻게 발언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그 발언을 좀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좀 세게 터뜨리셔가지고 어떻게 좀 당 지도부에 어떤 그 환기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저는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그 행동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언의 취지가 뭐였든지 간에 결국 남은 거는 당원들 간에 그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당원들 간의 반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도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그대로 편이 심하게 갈려버렸잖아요. 그 당시로 또 돌아가면은 네. 아예 비례 비례 대표 선정을 가지고 네. 부정 비례다. 그렇죠. 비례 부정이다. 불신도 굉장히 크게 쌓여버렸고. 그 과정에서 비례 순위에 앞순위가 아니야. 네. 뭐 뒤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김효은 당시 대변인이라던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들어오시긴 했지만 김만흠 정책위장도 네네. 사퇴를 했었거든요. 비례. 그렇죠. 네. 하셨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 이석현 비대위원장님 정도 되는 분이 직접적으로 그걸 지적하시는 거랑 당원들 간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은 이게 스케일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본인이 의도하셨던 게 뭐였든 간에 만약에 그 당원들의 그러한 당시에 이제 뭐 비례 부정이라는 정도까지의 반응이 본인의 생각이랑 만약에 달랐다면은 그런 얘기까지는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뭔가 수습을 좀 그래도 하셨어야 되거든요. 제일 처음 문제제기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남은 건 당원들 간의 깊은 반목, 네. 그다음에 불신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석현 부의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딱 그걸 던지셨어. 네. 거기 그다음에 후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거의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강북을에 출마하시게 된 거 네.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뭐 의도와 상관없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이석현 부의장님이 그냥 이석현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그냥 영향력이 있는 어떤 당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은 우리 당에서 몇 안 되는 지도자급 인사거든요. 그렇죠. 연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까지 네, 연대표는 다음 거는 지도자급 인사란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혹은 목적은 조직을 분열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우선해야 될 게. 근데 그 발언으로 남은 게 결국 당원들 간의 반목이고, 그러니까 조직 분열의 단초의 씨앗만 남겼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지도자로서 실패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뭐 그때랑은 다른 행보를 보이실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발언에 대해서 뭐 굳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시지 않더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어떤 당원들 간의 반목을 조성하는 일은 어떤 목적이라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라도 그런 식의 당원 간의 반목을 조성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네. 지금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이 언급되어 있는 네. 이제 비대위원들 중에 네. 가장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임에는 네. 분명하기 네. 때문에 네. 당원들의 어떤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적합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 당에서는 제일 지도자, 그러니까 연대표님을 제외하면은 제일 지도자급 인사인 건 맞아요.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을 잘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특별히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전병현 위원장님 네, 네. 총선 백서를 쓰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자리를 맡으셨어요. 이분도 그 어떤 조직 재정비 같은 거 굉장히 능한 분이시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캐스파였나 한국 게임 네네네. 게임위원회 완전 갈아엎어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게 만든 분이 전병현 위원장님이거든. 그래가지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가감 없이 이제 좀 냉철하게. 지금 뭐 저희도 그렇지만 네. 누구나 가슴 속에 백서 한 장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공식적인 총선 네. 백서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 된 네. 거거든요. 이 백서나면 우리도 좀 다뤄봐야겠지 방송에서. 네. 그래서 백서도 냉철하게 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뭐 이제 갈 길이 멉니다만은 우리가 어찌됐건 이제 비대위까지 왔으니까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다는 건 다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또 이제 쭉 앞만 보고 쭉 가야지 어쩌겠어. 네. 어쩌면 그 이석현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재창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재창당이고 사실은 뭐 이게 저는 진짜 창당이지. 그렇죠. 진짜 창당 재창당도 아니고 지금까지 창당이 덜 된 상태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총선이 코앞이었으니까. 그래서 창준 위원장이 잠시 총선 때문에 자리를 내놨다가 다시 창준 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거치면은 진짜로 이제 창당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 비대위 기간에 이제 당이 훨씬 더 안정되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좀 많이들 좀 되돌아보고 스스로 부족한 게 뭐였는지 계속 성찰해 나가야 된다. 뭐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